안녕하세요. 코리아 아트그룹 대표 이은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의 저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하이엔드 레지던스 프로젝트, 그리고 아트 마케팅, 아트 비즈니스, 아트 컬라보레이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트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트 디렉터이자 디자인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이비통 파리 본사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IWG 글로벌 오피스 그룹과의 아트 컬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전시 제목은 Why Not? Art in Office.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트 침투 작전 넘버1입니다. 코리아 아트 그룹에서 첫 번째로 시도한 특별한 아트 컬라보레이션 전시인데요. IWG 스페이스라는 이 글로벌 코퍼레이트 오피스 그룹인데요. 오피스 공간에 아트를 침투시켜서 새로운 영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 이 공간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공간을 구성해서 일반인들이 이 사무실에서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재미있는 감성적인 요소와 뻔한 요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트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감성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싶어서 전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작가는 양희정 킴 작가입니다. 양희정 킴 작가님은 콤셀, 콤마와 쉘이라는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한 땀 이 페인팅 하나로 작업한 콤셀 기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신 분이고요. 이 콤셀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인간 본연의 감성과 영감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작업을 하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무아 작가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무아 작가님은 굉장히 스페셜한 이런 컬러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런 즐거운 이렇게 펀한 컬러를 보면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즐거움, 그리고 또 좀 기분이 다운돼 있다가도 굉장히 업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아 작가님은 이런 컬러를 통해서 인간의 감성과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여기는 오피스의 낮의 뷰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버블도 있어요. 그래서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이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피스에서 느껴지는 어떤 시리어스하고 조금 이제 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거를 조금 승화시켜서 즐겁고 펀한 요소를 주려고 그렇게 전시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효정 작가님 작품이 있는 전시 공간인데요. 아까 오피스 공간에 낮의 무드를 보여준다면 여기는 야근의 무드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에요. 그래서 호정 작가님의 작품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명을 좀 다운시키고 스팟 조명을 사용해서 그 야근의 무드와 감성적인 무드를 살렸어요. 호정 작가님의 작품은 특징은 한지를 이렇게 커팅을 해서 그 하나하나 페인팅을 해서 작업을 한 땀 한 땀 만드신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한지를 다 하나씩 커팅해서 거기에 페인팅을 하나 해서 만드신 작업이시고요. 그리고 왼쪽은 리본처럼 보이지만 세밀한 작업을 통해서 커팅을 하고 그 매듭을 작업을 해서 설치미술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정 작가님의 작품의 컨셉은 바람과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전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트를 접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갤러리를 예약해서 가야 되는데, 삼성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 빌딩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오피스 빌딩으로 아트를 데리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아트를 통해서 리프레시 하시고 힐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이 오피스 내부에서 사실은 아트를 접목을 시켜서 갤러리화 시켜서 전시를 한 경우는 거의 저는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 아트를 통해서 리프레시하고 조금 더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아트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전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설치 미술, 페인팅 작업들을 평상시에서도 조금 더 가깝게 일상에서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넥스트로 아트 침투 작전 2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건설사, 삼성, 대리인, 그리고 코오롱 건설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 하이엔드 레지던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분양하는 시행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용산 유엔사 부지에 있는 파크사이드 레지던스, 그리고 청담도 리버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모델하우스 전체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또 시공까지 매니지먼트 총괄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아트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련성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멋진 레지던스 공간에 아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과 이 아트가 윈윈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적합한 작품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큐레이팅을 하고 하나하나 엄선해서 멋진 가구와 작품과 공간을 접목시켜서 완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트가 주는 힘이 크다. 아트에 따라서도 공간의 분위기나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런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도 하고 있고, 현재 Why Not Art in Office, 이 오피스 공간과의 컬래버레이션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트는 어렵지 않아요. 네, 아트는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넥스트 아트 침투 작전 넘버 2는 어디가 될지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 그럼 하이엔드는 뭘 파는 걸까요? 책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꼭 책을 보면서 비밀을 알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들 꽤 많잖아요.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그럼 이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과연 처음부터 이 정상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기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기반에서 차근차근 성장의 길을 걸어왔고, 그 성장의 길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오게 된 비밀, 그 부분도 이 책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함께 전개가 되고 있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축, 공간, 그리고 아트, 이 세 가지의 협력적인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아트와 접목된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건 1997년도 마크 제이콥스에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 전에 루이비통은 굉장히 어느 정도의 클래식한 그런 브랜드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물론 그 사이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였지만 여기에서 한 번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마크 제이콥스가 여러 가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라카미 다카시, 리처드 프린스,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 이렇게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하면서 그때부터 루이비통이 새로운 고객층을 영입하게 되었고, 그때 조금 더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스토리들이 루이비통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샤넬도 피터 마리로라는 건축가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오토니엘이라는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협력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예술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프라다도 마찬가지로 미우리치오 프라다라는 그 대표는 이 혁신적인 소재인 포코노 소재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었죠. 그때부터 프라다가 이미지 변신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션의 세 가지의 브랜드들이 어떻게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먼저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난 나탈리아라는 친구와 인연이 좀 깊은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나탈리아 그냥 우리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가 루이비통에 입사하게 되면서 그런 인연을 이어가 나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편집위원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지에 이제 스페셜 이슈라고 이제 특집 기사를 내고, 그리고 이제 책을 편집하는 그런 거를 같이 유학생 과 동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됐고, 그러면서 알렉산드로 맨디니와 인터뷰해서 책을 또 내기도 했고, 향후에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특집 기사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는 지점을 가서 직접 그거를 공간을 보고 취재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사를 써서 그 부분이 잡지책에 크게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또 인연을 쌓아와서 또 이번에 이제 루이비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트 컬래버레이션 책도 같이 내게 되었고, 근데 사실 이제 꼭 그런 인연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건 아니고, 그거 인연과는 별도로 제가 이제 아트 컬래버레이션 계약을 해서 또 이렇게 또 진행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은 무라카미 다카시, 리처드 프린스, 쿠사마 야요이 이런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루이비통이 혁신적인 그 이미지로 가진, 그리고 진보적인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시 한 번 더
쿠사마 야외와 협업을 해서 2022년도, 23년도에 굉장히 대대적인 협업을 해서 아예 건축의 그 쿠사마 야외의 조각상, 형상이 같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조형물이 길거리 곳곳에 있고, 그리고 온 디스플레이가 쿠사마 야외 호박이나 호박 작품이나 다양한 작품으로 물들어서 대대적인 아트 컬러버레이션을 해서 정말 큰 이벤트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루이비통을 찾는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트 컬라보레이션이 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우리는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쿠사마 야외의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이번에 또 프랑크 게리랑 협업한 가방 또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일상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술 작품이 나의 일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프라다는 램크로스와 굉장히 많은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램크로스하고의 인연은 뉴욕의 에피센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프라다가 뭔가 혁신적인 그런 모멘트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왜냐면 브랜드도 성장을 꾸준히 하게 되지만 그런 성장 모멘트, 정말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이런 모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급되는 건축가 그리고 예술가를 만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멘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나타난 분이 램크로스였어요. 그래서 미우치아는 그 당시에 램크로스는 패션하고는 관계가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법,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에피센터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에피센터는 그 당시에는 패션 매장의 컨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패션 매장이 아니라 전시 공간처럼 접근을 하자 해서 램크로스는 비어낸 공간을 오히려 더 혁신적으로 새로운 패션 공간으로 접목을 시킨 거죠. 그때부터 이 공간과 그 프라다의 패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혁신적인 프라다의 이미지가 쭉 램크로스와 연결되면서 지금까지의 프라다로 더 디벨롭이 되게 된 거죠. 최근에 패션쇼의 영역까지 다시 연결돼서 램크로스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오픈했죠. 프라다 재단, 폰다치오네 프라다도 램크로스가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다양한 건물들과 예술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미술관, 미용미술관, 그리고 광구 갤러리아 백화점도 다 램크로스가 설계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 트랜스포머라는 굉장히 특별한 건물이 전시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 팝업 갤러리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건물 자체가 이렇게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 변화하는 그런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슈가 있었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제 영화의 컬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웨스 앤더슨,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영화 감독이시죠. 저는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영화 감독님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웨스 앤더슨은 밀라노에 있는 프라다 재단, 폰다치오네 프라다의 바 루체를 디자인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다양한 작품을 하셨는데, 특히 에스트로이드 시티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막에서도 수트 차림으로 촬영을 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프라다와의 협업이 굉장히 더 인상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라는 광고도 굉장히 단편 영화처럼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카스텔로 카발칸티라는 8분짜리 단편 영화도 하셨는데, 그 단편 영화에서 프라다라는 로고가 나오는 거는 딱 한 몇 초간 나와요. 그거는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 뒤에 이제 프라다라는 로고가 살짝 드러나면서, 프라다는 아티스트와의 작업, 특히 이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프라다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예술가의 영역에서 머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치 그 광고 자체도 그냥 하나의 작품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티스트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미우리치 프라다였습니다. 사실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라는 전시도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제 2번이나 했죠.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팬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비슷한 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말하자면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너무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마치 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사진 전시, 영화 속에서 마치 튀어나온 듯한 그런 건물들이 전시가 돼 있어서 저는 너무 또 반가웠습니다. 저도 가보고. 웨스 앤더슨의 작품을 보면 그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작업을 하는 그런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많았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던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밀라노 그 폰다지오네 밀라노 재단을 쭉 이렇게 흘러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전시를 다 둘러보고 웨스 앤더슨이 디자인한 파루체 공간에 앉아서 딱 있는데 왠지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센터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공간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파루체 공간이 약간 핑크색이나 그린색 이런 보색 대비라든지 그런 게 펍한 컬러, 그리고 케이크 자체도 약간 핑크색이었어요. 그래서 메뉴와 음식과 공간과 가구와 여러 가지 무드가 딱 웨스 앤더슨이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를 반영된 공간이라서 저는 굉장히 또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술은 멀리 있지 않다. 예술은 일상에 가까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도 예술이 멀리 있지 않고 나이가 입는 옷,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하고 있는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이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거듭난다면 예술 작품은 우리 곁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한번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에는 에스턴 마틴, 부가티, 그리고 포르쉐 세 가지의 브랜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습이 굉장히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모빌리티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박이라든지 캠핑카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가끔 저는 이제 한강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공간이 없으면 친구랑 되게 딥한 얘기도 하고, 가끔은 음악 틀어놓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공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여러 가지 이런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오히려 자동차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이엔드 브랜드 부가티, 에스턴 마틴, 포르쉐는 하이엔드 레지던스로 거듭나고 있어요. 특히 포르쉐 같은 경우에 맨 먼저 시도한 부분이 내 포르쉐, 내 자동차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저베이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특수 엘리베이터 시스템이죠. 그래서 내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내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레지던스뿐만이 아니라 가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 패션, 아이템들로 구성을 해서 실제로 그 포르쉐 스튜디오 매장에서 일상용품들까지 만날 수 있어요. 에스턴 마틴은 사실 우리가 007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스턴 마틴은 다른 영화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007만 특화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렇듯 이제 에스턴 마틴은 007과의 굉장히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에스턴 마틴의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에스턴 마틴, 특히 이제 DB5는 굉장히 첨단 기술을 장착을 하고 나타나서 제임스 본드와 함께 멋지게 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할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스턴 마틴은 제임스 본드 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의 매력을 느끼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부가티와의 인연은 제가 2011년도에 그 비버리 힐즈를 휴가차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비버리 힐스 거리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갑자기 사람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막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해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차가 부가티 베이론이었어요. 노란색의 블랙 으로 된 C라인이 돋보이는 차였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참 보다가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지금 이 부가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네요. 부가티도 참 역사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가티를 만든 분들이 엔진도 아름다워야 된다 라는 그 신념 하에 자동차의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극도의 미학적 측면을 강조한 차거든요. 그 기능적인 측면과 미학적 측면이 동시에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매니커 슈빈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부가티 매니아예요. 그래서 부가티 시론 에르메스 에디션을 위해서 3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에디션을 받게 돼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부가티 시론 에디션을 알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부가티 시론 에디션은 그 에르메스와 협업을 해서 그 에르메스의 특유의 컬러인 그 클레이 컬러로 내부 공간을 전부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 패턴도 다 에르메스의 패턴을 적용을
해서 특별한 에디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빚은 부가티 에디션인데요. 이런 것처럼 부가티는 어떤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에디션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난번에 KPM이라는 그 도자기, 왕립 도자기 제와 협업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부가티가 하나의 도자기 에디션으로 탄생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티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홈 컬렉션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밀라노 살로네 델 모빌레에서 선보였고, 저도 이제 보러 갔었는데 2024년도에도 팔라초 키에사에서 부가티 전시를 가지게 됐었어요. 부가티 가구는 역사가 깊기도 하죠. 그 에토레 부가티 창립자의 아버지가 사실 이제 가구 쪽에 조예가 깊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가구에 대한 조예가 에토레 부가티와 이제 연결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부가티 홈 컬렉션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홈 컬렉션이 부가티 레지던스까지도 이어져서 이렇게 홈 컬렉션, 레지던스,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그 명품, 특히 또 당구대까지도 디자인했거든요. 처음에 부가티의 당구대라니? 라고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근데 이 부가티의 소유주들이 이제 요트라든지 개인 그 비행기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당구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구대도 요트나 비행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자인이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그런 당구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가티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면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부가티 자체가 되게 아티스틱하잖아요. 디자인적인 감성, 아티스틱한 감성을 반영한 많은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호텔 브랜드가 있는데요. 호텔 브랜드에는 데미안 허스트, 알렉산드로 맨디니, 자하 디드, 이 세 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같이 이야기로 엮어서 나오는데요. 데미안 허스트는 우리에게 상어 작품이나 천년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봤을 때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뭐 해교의 이미지라든지 죽음, 그리고 상어, 이런 것으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전시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이분은 본인이 아티스트이면서도 사이언스라는 본인의 회사를 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같이 할 정도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예요. 2017년도 4월에 베네치아 비엔날에서 굉장히 큰 개인전을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릇을 든 악마라는 그런 작품이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카지노 리조트 수영장에 갖다 놓기도 하고, 특별히 가장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엠퍼시 스위트라고 2박에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 정도 하는데요.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죠. 여기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이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속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를 마시고 그 작품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니 되게 흥미로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는 또 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언노운 바라고, 거기에도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작품만을 보러 온다는 고객이 있을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로 맨디니는 저와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대학원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편집위원으로 책도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 맨디니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사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와인 오프너인데요. 그 와인 오프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나, 어떤 사람의 이름인가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분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나. 원래는 와인 오프너가 발레리나, 춤을 추는 사람을 형성화해서 그 와인 오프너를 만드셨다고 했고, 그래서 만들고 났더니 친구 안나질리 닮아 있어서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안나, 너의 이름을 써도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라고 흔쾌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자기와 닮은 알렉산드로 M이라는 와인 오프너가 나오니 기대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 M이라는 와인 오프너도 같이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밀라노에 가서 회고전을 보게 됐는데요. 정말 방대한 그 전시 규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알렉산드로 맨디니는 되게 그 일상에 있는 그 디자인을 예술적인 감성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일상에서 가장 소소하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돼야 된다 봤어요. 저도 사실 이 전시에서 그 일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예술이 되면 좋겠다. 오피스에서도 즐거움을 주고 집에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작지만 소중한 감성의 교류를 주고 싶다 라고 했는데, 사실 알렉산드로 맨디니도 도 그러한 부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세요.
자하디드와도 저도 좀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베이징에 근무할 당시에 판구 다관이라는 빌딩의 펜트하우스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하디드 아키텍처와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자하디드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 디렉터랑 미팅을 할 때 제가 그때 밀라노 DH 꼬르소꼼에서 구매한 그 자하디드가 직접 디자인한 멜리사 젤리 슈즈를 신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렉터가 보시고 와우, 이 작품을 신고 왔구나 하고서는 미팅이 되게 원활하게 진행됐던 기억도 납니다. 이제 책에 소개된 작품을 보면 정말 멋진 그 아티스트의 작품 같은 조형물 같은 건축에서부터 구두, 가구, 그리고 조명, 패션용품, 넥클리스, 반지, 목걸이, 팔찌 이렇게 다양한 오브제에 이르기까지 그 건축적인 아이덴티티와 그 철학적인 그 부분이 담긴 그런 디자인 제품으로 거듭나 있는 걸 볼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정말 건축적인 요소와도 닮아 있고 이게 건축인지 아니면 오브제인지 모를 정도로 제 아이덴티티가 잘 반영된 그런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의 공간과 작업이 정말 많은 시너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 효과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아트와의 접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오브젝트, 가구, 아트 이런 부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협업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왔다.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와 그 결과물에 대한 성공적인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적인 관점에서, 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밀라노 유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아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아티스트를 잘 모르기도 했고 근데 어느 날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있어서 그 전시를 보러 갔었어요. 그 전시 공간 옆에 마크 로스코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그 전시공간을 보러 갔는데 그 전시공간이 너무 멋졌어요. 되게 오래된 그 붉은 벽돌 건물에 그리고 조명은 어두웠고 그리고 잔잔한 물소리가 들렸고 한 4, 5m 되는 굉장히 높은 천정고에 아주 감성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압도감이 느껴지면서 좀 감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느 그림 앞에 제가 딱 섰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뭔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팍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좀 울컥하네요.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쏟고 있지?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고 즐겁게 유학생활을 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막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처럼 마크 로스코 그림을 보고 펑펑 우는 사람이 꽤나 많았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아트가 우리 인간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 작품과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감성이 연결이 될 때 힐링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트가 주는 힘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때부터 사실 아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제가 이제 뭐 삼성, 대림 코오롱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고 주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사실 많은 아트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행사를 다니면서 이제 하이엔드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게 됐거든요. 용산의 그 파크사이드 레지던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담동의 하이엔드 레지던스 더 리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아트 컬래버레이션 작품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더 팰리스 73이라는 펜트하우스는 경매에 판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만큼 이 주택도 하나의 작품처럼 경매에 판매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그 공간의 컨셉에 맞게끔 아트를 셀렉을 하고 그리고 그 아트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어울려서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아티스트와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인스톨레이션을 하면서 가구와 이런 공간과 이 아트가 얼마나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공간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때부터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실 마크 로스코한테 정말 감사하죠.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까지 책도 쓰고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와 함께 그런 전시도 하게 되는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